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터페이스의 미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터페이스의 정의와 기능 이런 것들을 쭉 살펴봤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인터페이스의 미래에서 맞춤식과 적응형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마친 것으로 그 다음 연결되는 얘기가 사이버 공간과 이러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뭐 최근에 많은 그 기업 강의든 학교에서의 강의든 이러닝이 아주 일반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특히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많은 일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수행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점과 인터넷 자체가 일을 하고 시간을 보내고 쇼핑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독자적인 공간이 되었다. 즉 사이버 공간이 마련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뭐 여러분들도 사이버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거의 우리가 컴퓨터에 앉으면 인터넷과의 연결을 바로 시도하게 되고 인터넷 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죠. 현재 웹페이지 디자인은 언어 정보와 그래픽 자료 위주인 반면에 앞으로 장차 사이버 공간의 디자인은 현실이 공간과 사물을 더 적극적으로 모사하면서도 기능성을 잃지 않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이버 공간의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더욱 중요한 개발 영역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이 중요하고요. 특히 이러닝은 인터넷을 원격 교수와 학습에 응용하는 것이 바로 이러닝이죠. 지금 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것도 이러닝 시스템에서 가능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러닝 사이트에 접속해서 수업을 듣고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하고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는 그런 양식인데 지금 저희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은 안 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질문은 사이트에 올려주시고 토론은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토론을 하려면 이제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학부생 전체가 다 동시간에 접속을 해서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그 화상 인터넷 그 앱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앱이 나와 있는 것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주 원활하게 잘 이용되는 것은 지금 그렇게 많이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죠. 뭐 지금 현재 사이버 대학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 일반 대학에서의 인터넷 강좌, 사이버 강좌, 그리고 기업에서의 사이버 교육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틀림없습니다. 그 이러닝이라는 것은 면대면 학습의 대체물 이상의 의의를 가질 수 있는데 뭐 이동 상황이든 언제 어디서든 학습할 수 있는 편리성 외에도 그 학습자의 특성에 맞추어서 학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러닝은 앞으로 인간 학습과 사회적 조직에 미칠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러닝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절한 콘텐츠 개발이 필수적이고요. 이것이 효과적인 인터페이스에 의해서 학습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이버 공간의 특성에 맞게 콘텐츠와 인터페이스가 설계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특징점으로 꼽을 수 있어요. 요즘에 그 유튜브에 가봐도 뭐 짧은 그 시간이지만 그런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강의들이 공개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흔히 지금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웹 브라우저 내에서의 인터페이스의 중요성, 그것은 곧 사이버 공간에서 이러닝과 관련된 다양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의 인터페이스의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강의 끝날 무렵 중에 최근 이런 인터페이스의 개발 추세를 다룬 동영상을 한 편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의 미래에서 사회적 인터페이스라는 것도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할 그런 인터페이스입니다. 사람들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정보만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편지도 주고받고 친구도 만나고 일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우리 일상생활을 봐도 그러한 일은 굉장히 일반화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인터페이스라는 게 사람을 시스템에만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연결시켜주기도 하죠. 그죠? 옛날 초창기만 해도 PC 통신이라는 시절에 그런 채팅 사이트에서 사람과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됐고요. 지금은 뭐 굉장히 그것들이 다양한 형태의 SNS, 그다음에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카카오톡,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뭐 인스타그램이다, 뭐 페이스북이다, 이런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의 인터페이스를 사회적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이 사회적 인터페이스도 지금은 너무나 많은 다양한 그런 그 시스템에서 앱 형태로 많이 개발되어 있죠. 앞으로도 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다양하게 확장되어 줄 것으로 봅니다. 인터넷에서 토론이나 회의 그리고 공동 작업을 한다면 여러 사람이 생각이나 일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동시성과 적절한 상호작용을 유지하는 것이 특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원격 회의를 할 때 발언자의 말은 사실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방심을 하면 누가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고요. 메신저에서 상대방의 메시지에 줄이 연결되지 않는 글 토막들은 읽고 이해하는데 불편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이런 사회적 인터페이스가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어지고 있고 또 우리가 사용하면서도 어떤 경우에는 좀 불편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도 있는데 거기에 이런 인터페이스들이 다양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사회적 인터페이스의 개념은 몇 년 전부터 사실은 등장하기 시작했고 여러 장면에서 많은 시험을 거쳐서 지금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회적 인터페이스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대화, 흥정, 설득, 눈치 등과 같은 사람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 및 사람의 관심사나 태도 등의 사회적 지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연구되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회적 인터페이스는 특정 관심사를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개발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또 커뮤니티에 동참할 수 있는 구성원들을 발견하며 사회적 성원으로서의 만족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사회적 인터페이스가 갖는 어떤 특성이 그 자체로서 하나의 문화적 부호로서의 역할을 할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예전에 싸이월드라는 그 SNS 기능을 하는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전 세계 최초로 가장 먼저 이 SNS의 기능을 하는 싸이월드를 개발했어요. 근데 지금은 싸이월드가 완전히 도태가 됐죠. 그래서 싸이월드에서는 같은 일촌으로 연결된 네티즌들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면서 자기들 사이에 공유되는 어떤 유사점에 기초한 유대감 혹은 문화적 색깔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는 이 싸이월드가 일촌 맺기라는 걸 통해서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들만 사실은 주제나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나 대화를 공유할 수 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그때는 이 싸이월드가 폐쇄적인 SNS의 역할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폐쇄성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초창기에는 좋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그 SNS 사용자의 확장성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 폐쇄적인 SNS가 발전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장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어요. 빨리 오픈 시스템으로 변화를 주었으면 지금 페이스북과 같은 또는 인스타그램, 트윗 그런 어떤 SNS와 같은 역할을 충분히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변화에 동참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비쿼터스 컴퓨팅 시스템. 이 유비쿼터스 컴퓨팅 시스템과 서비스의 발전이 바로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는 역할을 해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도처에 퍼져 있으면서 상호 연동되어서 필요한 처리를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미 지금 여기저기 사회 각 영역에서 많이 도입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강력한 모니터 능력과 또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처리 능력을 바탕으로 유비쿼터스 컴퓨팅 서비스는 사용자의 조작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서비스에서 벗어나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전향적으로 대응하여 능동적으로 사용자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고 상황의 변화에 적응해서 발달해가는
에이전트, 대행자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미 이러한 시스템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유비쿼터스 서비스에서 인터페이스는 초창기에 한두 제품에 제한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한두 제품에 국한되지 않고 사용자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그 자체가 되었고, 그것은 배후의 서비스 시스템에 의해서 유기적으로 통합되고 조정되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미 그런 것들은 실현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유비쿼터스 서비스라는 것도 사용자에게 새로운 문제도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상호작용해야 할 인터페이스가 분산되어 있고 또 외형적으로 분명하고 명백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서비스 범위가 어떠한지를 잘 파악하기 힘들 수도 있다라는 점이 오히려 새로운 문제로 등장했던 것이죠. 상황이 비슷하다고 해서 경험이나 기대 그리고 의도가 같아지는 것은 아니죠. 생각이 같다고 해서 똑같이 행동하는 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행동이 보여주는 변산성을 예측 가능한 것으로 바꾸기 위해 유비쿼터스 서비스 및 인터페이스 시스템은 그 사용자의 행동과 그 조건에 대한 치밀하고 정밀한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공식화하는 것이 필수적인 일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용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용자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조건에서 행동을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정밀한 분석이 필요했던 것이죠. 앞으로 이 유비쿼터스 서비스는 많은 시간을 좀 소요하게 할 것이지만 미래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상상을 많이 불러일으키고 서비스와 인터페이스에 대한 심사숙고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분야가 될 것이다. 지금 뭐 이미 사실은 유비쿼터스 이 시스템이라는 게 일반화되어졌고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은 점점 더 개발되어질 분야가 훨씬 넓어질 수 있다. 더 많은 개발 영역이 존재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분야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듯이 인터페이스의 미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도 또 새로운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앱 개발자들, 그런 사람들이 다 이러한 인터페이스라는 것의 역할을 굉장히 다양하게 새로운 그 트렌드에 맞춰서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사물 인터넷이다라는 개념은 벌써 몇 년 전에 등장을 했죠. 그죠? 사물 인터넷, 인터넷 오브 싱스. 모든 것들을 다 인터넷과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모든 물건, 모든 시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인터넷으로 연결시켜서 이루어 놓은 것들이 바로 다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이제 불려지기 시작한 건데요. 근데 이런 개념은 벌써 한 99년도 MIT의 케빈 애스톤이라는 전자태그 전문가가 이러한 용어를 사용했대요. 근데 이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한 2015년 이후로 지금도 사실은 많은 그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전에는 PC끼리 그죠? 연결되는 거는 뭐 벌써 오래전에 이루어진 부분이고, 전자제품, 그래서 홈 네트워킹이라는 것도 이 사물 인터넷과 다 관련되어 있는 거죠. 홈 네트워킹. 그리고 사람, 건물, 차. 그 요즘 새로 나온 신차에는 아마 그 기아 자동차 광고에서 아마 그런 장면을 보여준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차 안에서 자기 집에 뭐 등을 켜고 들어가기 전에 집 앞에 도착하면서 에어컨을 켜고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광고에. 차에서 그런 것들이 다 제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인터넷을 통해서 다 연결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게 이제 사물 인터넷이란 말로 명칭이 이제 호칭이 불려졌고, 그런 것들이 지금 점점 더 다양한 형태로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사물 인터넷이란 말, 그 말은 말 그대로 모든 것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집 밖에서, 그죠? 집에 들어가는 시간에 맞춰서 세탁기를 돌리고, 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에어컨을 또 켤 수도 있고, 그리고 집에 있는 뭐 그 케이블 그 CCTV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집에 있는 뭐 반려견을 카메라를 통해서 살펴본다든가, 자동차를 타기 전에 미리 시동을 켜는 것은 뭐 우리 국내에서도 많이 이루어진 일이고, 아무 때나 차의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것도 역시 앱으로 가능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것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다 이루어질 수 있다. 아마 그런 광고가 벌써 몇 년 전에 나온 것 같은데, 그 무슨 통신사의 그 광고였는데, 농촌에 그 비닐하우스 원예 업을 하는 어떤 그 사람이 바로 그 인터넷을 이용해서 그 비닐하우스 내에서 화초들한테 물을 주고, 또 더우면 온도를 낮춰주고 추우면 온도를 높여주고 하는 것들을 다 집 안에서 그냥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농촌에 도입시키는 그런 통신사의 일을 보여준 경우도 몇 년 전에 그런 광고가 나왔던 걸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은 가전제품이나 뭐 자동차는 물론이고 의료기기, 심지어 가구까지도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사람과 달리 생명이 없던 사물에도 인터넷이라는 심장을 선사하는 기술이 바로 이러한 사물 인터넷이다라고 하는 기술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몇 년 전에 그런 식으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모습을 가지고 막 이런 것들이 설명되어졌다면, 그것이 지금은 우리 눈앞에 현실화돼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그 부분을 하나의 도식화해 놓은 그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스마트 홈이라고 해서 이제는 아파트 단지가, 하나의 단지가 다 그렇게 아파트가 이런 식으로 다 이루어져 있는 단지도 탄생하고 있고요. 이미 그런 건축회사들이
이러한 사물 인터넷을 도입해서 스마트 홈으로 시공을 하는 아파트가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 스마트 홈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통합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단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집안의 TV,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 제품들을 제어하는 원리가 실생활에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볼 수 있고 이미 그런 것들이 실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트워크로 연결된 기기들이 직접 서로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통합 관리도 가능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세상이 아주 편리해졌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죠. 새로운 세상이. 최근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국가에서도 대통령이 새로운 뉴딜 정책을 펼친다라고 우리 정부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새로운 뉴딜 정책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바로 디지털 산업입니다. 그 안에 원격 제어 프로그램들, 그래서 비대면과 관련된 언컨택트 관련된 산업들, 그런 것들이 이제 특히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강점이 5G, 그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인터넷망이잖아요. 인터넷망이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5G라는 것이기 때문에 5G 시스템을 빨리 구축해야 되고요.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그러한 산업 분야에 투자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건데 우리나라가 바로 이런 5G 분야에서 가장 선구자적인 위치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각 나라가 치열하죠. 중국에는 파웨이가 있고요. 유럽에는 에릭슨이라는 회사가 있고, 하여튼 각 나라마다 아주 열을 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시스템 속에, 이러한 그 환경 속에서 인터페이스는 더욱더 많이 개발되겠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세상은 또 우리 앞에 앞으로 펼쳐질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화하게 될 것이고요. 지금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19 이전 시대와 코로나19가 지금 발병하고 지금 우리가 그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질 거고 우리는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인터페이스라는 건 더욱더 아마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인터페이스의 미래와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미국 뉴욕에 위치해 있는 전문 웹디자인 개발 회사인 샤크로에서 소개한 UI UX 디자인 트렌드 8가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이티 브라우저. 인터넷을 사용할 때 이미지 로딩이 느리거나 필요한 기능을 브라우저가 수행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사람들은 그 브라우저를 사용하지 않겠죠. 최근에는 브라우저 자체에서 렌더링, 애니메이션 등의 새로운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는 브라우저들이 등장하면서 성능이나 디자인 면에서 강력한 브라우저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성 있는 애니메이션.
웹의 성능이 좋아지면서 웹페이지에서 사용하는 애니메이션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무 의미 없는 애니메이션으로 디자인하기보다 어떤 의미를 전달하거나 표현하는 목적성이 있는 애니메이션이 사용자들에게 공감을 얻어내고 설득을 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3D 인터페이스 및 깊이 있는 평면. 2019년 웹 디자인 트렌드에서도 깊이를 나타내는 것이 트렌드로 소개될 만큼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플랫 디자인이 줄을 잃었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3D 인터페이스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분야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활용해 효과를 적용하는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초현실적인 일러스트 디자인. 상상력을 자극하고 전달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일러스트인데요. 일러스트레이션과 UI의 만화 스타일에는 외관의 신선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2019년에는 독특한 매력을 전달하고 신선하게 비칠 수 있는 초현실적인 일러스트 디자인이 UI UX 디자인 트렌드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라디언트 2.0. 그라디언트는 오랫동안 UI UX 디자인 트렌드에서 꾸준히 자리 잡아왔는데요. 그만큼 익숙해져 최근에는 크게 주목을 받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터페이스의 깊이와 치수를 가져오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라디언트 2.0은 상충하는 색상을 사용하지 않죠. 그것은 명확한 광원을 가지고 있으며 깊이를 가져오는 모양과 정렬됩니다. 특히 어두운 곳에서도 생생한 색상과 의미 있는 그라디언트는 더 잘 나타내고 어두운 UI의 접근성으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변형되는 글꼴. 디자이너는 텍스트에 있어 높이, 색 및 글자 폭의 맥락에서 가독성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변형되는 글꼴은 무한개수의 글자 무게 및 너비 조정을 제공하여 사용자 또는 디자이너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텍스트 설계 과정을 간소화한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음성 UI. UI 디자인이 반드시 시각적으로 표현되어야만 한다는 법은 없죠. 이미 시리, 빅스비, 누구 등 다양한 음성 UI 디자인을 지닌 제품들이 있습니다. 음성 UI는 매우 정교하고 그만큼 매력적입니다. 특히 사용자가 번거롭게 만지고 다듬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각적 디자인에서 의미 있는 음성 UI로의 발전도 기대해봐야겠죠. 여덟 번째, UX 장문 및 UX 편집. 글이나 문장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배경이나 색상, 스타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한데요. 사용자들 또는 고객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맥락에 맞게 잘 쓰고 편집해야 합니다. 특히 사용자, 고객들은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을 읽고 싶어하며 기업은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장문에 잘 녹여내야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UI UX 디자인 트렌드 8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도록 디자인 소리를 구독하여 예, 그 2019년도니까 작년이죠. 여기서 UI, UX라는 것은 유저 인터페이스, 유저 익스피리언스 그런 디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 트렌드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한 내용을 우리는 지금 짧은 영상이지만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여기서 또 이렇게 새로운 인터페이스의 추세를, 트렌드를 우리가 어느 정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그 사물 인터넷이나 유저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영상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이어서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영상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마 YTN 사이언스라는 프로그램에서 지식 콘서트에서 아마 방영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보시고요. 사물 인터넷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얼마나 변화시키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물 인터넷이 아닐까 싶은데요. 인터넷 오브 띵즈를 뜻하는 사물 인터넷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 인터넷을 통해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사물 인터넷이 상용화가 된다면 우리의 생활은 앞으로 얼마나 더 편리해지게 될까요? 오늘 ICT 지식 콘서트에서는 특별한 손님과 함께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과 제품, 사물과 사물 서로 연결이 돼서 얘네들끼리 거래를 합니다. 우리 피플이, 사람이 어떻게 또 4차 산업혁명 또는 사물 인터넷 잘 적응할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물 인터넷을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이 뭐냐면요, 컴퓨터가 서로 연결된 것을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은 먼저 사물이 컴퓨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변한 사물이 이제 인터넷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물질, 사물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요, 사람, 그다음에 정보, 그다음에 제품, 또 장소, 이런 것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사물 인터넷 하면 조금 오해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만물 인터넷 또는 인터넷 오브 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미 사물 인터넷은 우리 삶에 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체중계인데요. 이미 나와 있는 상품입니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체중계인데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 체중을 재시면 여러분들의 체중을 여러분들의 친구나 가족에게 전달해주는 아주 고마운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하지만 우리가 몇 년 후에는 이런 기능이 없는 체중계는 불편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체중을 안전하게 이 회사가 저장하고 우리에게 다이어트 계획을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떠한 상품을 소개할 수도 있고, 요즘 체중 늘었네, 좀 더 운동 좀 해봐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어떠한 건강이 스마트해지고 서로 연결됨으로써 더 좋아질 수 있는 것이죠. 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도시일수록 교통량의 20, 30%가 주차장을 찾는 데 사용된대요. 예, 어디에 주차 공간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헤매게 되죠. 하지만 이런 주차 공간마다 센서가 있게 되고요. 이 센서가 10분에 한 번 정도 통신을 합니다. 자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내가 주차 공간이 비어 있으면 연락을 하는 거죠. 그럼 이 근처에 어떤 주차장이 있는지 굉장히 빨리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동차 운행 시간이 줄어들죠. 환경 오염도 줄고요. 운전한 사람의 시간도 줄고요. 다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미 되고 있는 사물 인터넷의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스마트 온도 조절계인데요. 집에 온도 조절계를 달면요, 인터넷이 되기 때문에 집에 없어도 오늘 우리 집의 온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뭐 너무 쉬운 거죠, 이런 거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작은 온도 조절계가 오른쪽 화면에 있는 수백 개의 다른 제품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선풍기랑 연결돼요. 세탁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아무도 없는데 우리가 완전 건조해가지고 내놔봤자 어떡합니까? 세탁물은 더 구겨집니다. 예, 집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온도 조절기가 알면 세탁기가 완전 건조는 하지 않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심지어 자동차, 스마트 전구, 또 도어락, 이런 것들과 연결이 돼서 수백 개의 제품이 이 스마트 온도 조절기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의 많은 사업들이 이제 스마트 커넥티드 비즈니스가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이 인터넷에 연결되면 수리도 본사가 해줘야 되는 그런 서비스도 본사가 해주게 되고요. 이제는 체중계를 사더라도 예전엔 체중계 한번 팔면 끝이지만 이제는 체중계가 나의 체중을 관리하는 것을 편리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제품 회사가 서비스 회사로 변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서비스 회사는 그 데이터 가지고 고객에게 응대하고 서비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회사들은 클라우드라는 그런 데이터를 모으고 하는 곳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기업을 운영하는 방식이나 소비자가 어떤 생활하는 방식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나라 화장품 가게의 모습인데요. 두 개의 바구니가 있어요. 하나는 혼자 볼게요 바구니고요. 또 하나는 도와주세요 바구니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상점에 가서 상점 직원들이 와서 말을 걸면 좀 부담스러워 합니다. 가운데 있는 파란 비닐백은 일본의 어떤 그 옷가게인데요. 여기서는 저 파란 백을 이렇게 들면 이제 말을 걸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네, 택시 운전사도 절대 먼저 말을 걸지 않는 택시가 일본에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좀 가만히 있다가 정말 필요할 때 궁금한 거를 얘기하는, 그걸 요즘 언택트라고 우리나라에서 시장 조사하는 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먼저 컨택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할 때 나는 일단 가만히 있고, 우리가 소통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불필요한 소통을 당하진 않겠다 하는 것이 이제 이런 트렌드인데요. 그래서 어떤 상점입니다. 지금 여기 상점에는 이 컴퓨터 옆에 또는 뭐 냉장고 옆에 에어컨 옆에 버튼이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구경하다가 궁금할 때 이제 누르게 되는 거죠. 이런 전자제품 상점에 여러분들 가셨을 때 올라가자마자 직원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따라오면 조금 부담스럽고요. 또 직원들도 어떤 고객이 왔을 때 먼저 말을 걸어야 될지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될지 늘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사물 인터넷이죠. 그래서 저는 한번 이러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인류가 어떤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어떤 방법이 무엇일까? 최초의 인류는 아무것도 손에 없었죠. 네, 정말 그냥 몸으로만 움직였습니다. 세계 최초의 미디어가 뭔지 아세요? 지금 신문, 방송, 뭐 인터넷, 스마트폰 이런 게 나왔죠. 아주 최초의 미디어. 마셜 맥루어는 책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것을 춤이라고 했습니다. 예, 왜냐면 우리가 춤 안 추고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건강한지. 하지만 우리가 뭐 어떤 나이트나 이런 데 가면은 서로 막 이름을 알려주지 못하고 그냥 춤을 추죠. 춤을 춰서 서로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미디어가 춤인데요. 결국 사람들은 계속 이런 미디어를 만들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자기 맨몸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망치도 만들고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어서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을 일으킨 거죠. 예전엔 다 우리가 손발로만 일을 했다가 점점 도구가 생겼죠. 3차 산업혁명이 뭐냐면 컴퓨터가 생긴 겁니다. 그죠? 컴퓨터로 우리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컴퓨터를 이용해서 멀리 있는 사람들과 채팅도 하고, 여러 가지 결제도 하고 물건도 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 다음이 무엇인가, 4차 산업혁명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러한 사물 인터넷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맨몸으로 나의 눈과 나의 손으로만 세상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스마트폰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인보다 더 친하시죠? 예. 침대 머리맡에 침대랑 나랑 같이 자는 사람은 스마트폰입니다. 예. 뭐 앞으로의 삶은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뭐 스마트 글래스 이런 스마트한 기기들을 몸에 갖고 있으면서 세상과 이제 상호작용, 인터랙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오프라인 활동, 예전에는 사물 인터넷이 있기 전에는 오프라인 활동과 온라인 활동이 구분됐었어요. 여러분들은 페이스북에서만, 인스타그램에서만 라이크를 할 수 있어요. 온라인에서만. 하지만 오프라인에 어떤 사물 인터넷 기기가 있으면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오프라인에서도 온라인 활동 같은 것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면 서로 그것이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이고요. 예전엔 큰 컴퓨터만 썼다가 이제는 작은 컴퓨터 같지도 않지만 사실은 컴퓨터죠. 여러분 스마트폰은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옛날에 컴퓨터로 하던 일을 다 하고 계시죠? 단지 컴퓨터로 부르지 않는 거죠. 그런 것들이 서로 연결돼서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그러한 시대가 이미 와 있고 그것이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물 인터넷이라 하더라도 결국 사람이 중심이 돼요. 여러 가지 사람이 이런 사물 인터넷 세계에서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를 많이 연구했는데요. 태그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 교통카드, 버스 타실 때
태그 많이 해보셨죠? 예.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태그를 읽어본 경험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그런 시대도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비컨이라는 것이 있어서 비컨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쏘기도 합니다. 편의점에 갔는데 맥주를 사려고 하는데 맥주 할인 쿠폰이 나온다면 기분 좋겠죠. 근데 또 문제점은 뭐냐면 맥주를 살 마음도 없고 편의점을 갈 마음도 없는데 날라온다면 이제 꺼놓으시겠죠. 예, 사람들은 편리함도 좋아하지만 스팸은 또 싫어합니다. 예, 그래서 태그도 있고 비컨이라는 것도 있지만 버튼은 눌렀을 때만 정보가 들어오니까 뭐 에너지도 절약하고 편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계속 사용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미국에서는 사물인터넷으로 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또 재밌는 얘기들이 나오죠. 이 사물인터넷과 같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하나의 기술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요즘 블록체인입니다. 보시면 이제 아까에서 약간 변한 거예요. 아까 제품, 서비스, 데이터 정도 말씀드렸고 클라우드를 말씀드렸는데 클라우드라는 건 여러분들의 정보가 어떤 인터넷 회사에 있는 거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을 분산하겠다는 것이 블록체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회사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의 컴퓨터에 분산해서 함부로 고치거나 사기칠 수 없도록 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 왼쪽에 제가 people 썼는데요. 사람, 프로덕트, 제품, 일단 플레이스, 장소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쌍둥이처럼 어디에 저장이 돼요. 그런 것들이 디지털 트윈입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건강 정보나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누구한테 또는 분산해서 잘 저장해 놓고 내가 판 제품이 옛날에는 제품을 팔면 끝이죠. 하지만 이제는 제품 판 게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왜? 제품을 전달을 했으면 그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고장나기 전에 알려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저는 아까 사람과 제품의 관계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품과 제품, 사물과 사물 이 서로 연결이 돼서 얘네들끼리 거래를 합니다. 아직까지 이런 것에 많은 예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머신 이코노미 또는 뭐 기계 경제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암호화폐, 요즘 가상화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기계 경제를 위한 것일지도 몰라요. 비트코인으로 피자를 사 먹을 수 있습니까?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어떻게 보면 좀 옛날 질문이에요. 우리 그냥 커피 마시거나 피자 사 먹는 거는 그냥 우리 신용카드나 현금이나 이런 걸로 하는 건 되는 거고요. 새로운 시대에서는 이런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면서 얘네들이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럴 때는 얘네들은 다른 종류의 돈으로 거래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 자동차 살 때 암호화폐 얼마나치 들어있습니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차가 또 좋은 선행을 했어. 그러면 얘가 돈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 돈은 안전하게 블록체인 같은데 저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물을 등록하거나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인증하거나 또 그 사물과 사물, 사람과 사물 사이에 스마트한 계약을 하고 자동으로 거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현재 어떤 제품이나 사물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감시하고 감사하고 이런 것들을 이러한 블록체인이라는 어떤 잘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기술이지만 그 블록체인 또 거기서 기계와 기계들 간의 어떤 자동 거래를 위한 화폐 이런 시대가 조금씩 오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까 제품을 쓰고 있어요. 또 우리가 아까 박물관, 미술관, 상점, 공원 많은 장소에 갑니다. 사물 인터넷 시대는 여러분들이 가게 되면 거기서 정보가 발생해요. 재밌는 건요. 이렇게 세상의 데이터가 모이면 이것을 인공지능이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뭘 하느냐?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만들어내요. 인공지능이 제일 잘하는 것은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의학적 지식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데이터들, 미세먼지가 많은 날, 적은 날, 또 물이 깨끗한 곳, 그렇지 않은 곳, 많은 곳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겁니다.
어디 가려고 하는데 거기는 미세먼지 너무 많아. 오늘 가지 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러한 데이터가 되면서 우리의 병을 많이 고칠 수 있는 의학적 지식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전기, 원자력 발전소를 더 잘 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을 만들어낼 것이고요. 많은 기업들은 그렇게 만들어진 예전엔 제품만 팔고 사람에게 서비스하는 것으로만 돈을 벌었는데 지금 많은 기업들이 고민하는 것은 이러한 세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또 새로운 사업을 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유통해서 돈을 벌 것인가 하는 것들을 지금 다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물 인터넷이 이제 블록체인에 기반한 암호화폐랑 결합이 돼서 좀 더 사물 인터넷을 발전시키는데 암호화폐 블록체인이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IoT와 블록체인이 결합되면서 그동안 사물 인터넷이 잘 못하던 거. 아까 사람과 사물이 상호작용하는 거 제가 좀 설명을 드렸지만 사물과 사물끼리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 집에 대문이 있어요. 그럼 그 대문이 만약 지나가는 사람에게 뭔가 서비스를 했다면 또는 여러분들 자동차가 어떤 자동차에게 뭔가 서비스를 했다면 그냥 늘 잘해줄 수는 없겠죠. 예, 잘해준 만큼 뭔가 1원이라도 10원이라도 우리 자동차가 돈을 벌 수 있다면 그래야 사물과 사물이 서로 인터넷으로 연결되면서 협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한 것들 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지금 수많은 전 세계의 똑똑한 벤처들이 수천 개, 수만 개의 벤처들이 이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기반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변화입니다. 이런 것들이 진짜 4차 산업혁명의 하나의 변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3P가 변하는 것이 아닌가. 일단 오늘 제가 주로 제품과 장소의 변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소나 제품이 연결이 되는 순간, 인터넷에 연결되는 순간 그 장소와 제품을 만들던 사람들은 소프트웨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제조기업 가면 그냥 제조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지만 컴퓨터를 잘하고 프로그래밍을 잘해야 될 수도 있고요. 이제는 내가 만약 야구장을 운영한다, 내가 무슨 공원을 운영한다, 내가 박물관을 운영한다 할 때도 사물 인터넷 세상에 오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또 재밌는 서비스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약간 피곤해질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제품 한번 딱 팔면 끝이에요. 다음에 이제 보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인터넷이라는 건 다 연결돼 있죠. 내가 제품을 팔아도 또는 내가 어떤 장소에 갔어도 장소에 갔다 떠나도 그 장소가 떠난 게 아니에요. 연결이 돼 있어요. 물론 우리가 끊고 싶으면 끊지만 연결하고 싶으면 연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새로운 시대가 된다는 것이고요. 저는 오늘 장소와 사물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 3P에는 플레이스, 프로덕트만 있는 게 아니라 피플이 있어요. 결국 모든 기술은 사람을 위한 거고요. 그러면 우리 피플이 사람이 어떻게 또 4차 산업혁명 또는 사물 인터넷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잘 적응할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한다면 상상만 하지는 마세요. 그냥 준비를 하세요. 지금부터 드론도 한번 날려보시고요. 3D 프린팅 해보셨어요? 해보세요. 예. 여러분 손에 익숙하게 하세요. 인공지능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엑셀이나 이런 거 쓰는 아주 간단한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에 익으시면 그것이 4차 산업혁명이 되든 사물 인터넷이 되든 사실은 걱정할 게 없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 보셨죠? 우리는 여기서 사물 인터넷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보면서 이 과정에서 바로 인터페이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이 강연 말미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많은 그런 기업들이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 그리고 많은 벤처 기업이 더 많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얘기한 인터페이스라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해질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